2020년 10월 13일 입양한 영유아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했던 이른바 정인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극악무도한 학대 행위로 대중의 분노를 일으켰는데요. 이 사건이 처음부터 유명했던 것은 아닙니다. 초기에 사건을 접한 몇몇 사람들은 가해자들을 엄벌하기 위해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이 사건의 실상을 널리 퍼뜨렸고, 그 결과 극악무도한 범행이 사회에 알려져 문제 해결을 위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졌죠. 정인이 사건에 대한 공론화가 우리 사회의 변화를 이끈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등장하는 공론화가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우선 공론이란 한자 공평할 공자와 논할 논자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여럿이 의논함, 공정하게 의논함, 사회 대중의 공통된 의견이라는 뜻인데요. 즉 공론화는 어떠한 사회적 이슈를 여러 사람이 의논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정인이 사건처럼 주목해야 할 문제나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우리는 공론화를 시도하는데요. 이 공론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그리고 왜 공론이 중요할까요? 단지 여러 사람이 얘기한다는 뜻일 뿐인데 말이죠. 처음 공론을 제대로 연구한 인물은 독일의 철학자이자 사회학자인 하버마스입니다. 사실상 공론장이라는 개념도 하버마스가 널리 퍼뜨렸죠. 1961년 하버마스는 교수 취임 논문이었던 공론장의 구조 변동에서 공론장이 발전한 과정과 그 의의를 설명했는데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지금부터 쉽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론장이 처음부터 의미 있는 소통을 위해 사용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죠. 근데 이전의 공론장은 과시적 공론장, 즉 왕족과 귀족들이 권력을 과시하기 위한 장소였습니다. 과시적 공론장 속에서 구성원들은 자신의 허영심만 채울 뿐 제대로 된 상호작용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죠. 하지만 대항해 시대가 열리고 상인 계층이 성장하면서 새로운 유형의 공론장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부르주아 공론장이죠. 이때부터 공론장은 과시가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상인들은 정보 교류를 위해 집단을 만들기 시작했고, 이 집단을 통해 모인 그들은 예술작품에 대해 비평하거나 자신의 관심사를 공유했습니다. 상인들이 교역으로 돈을 많이 번 덕분에 이러한 공론장이 나타날 수 있었죠. 이제 신문이나 책이 대중에게 보급되면서 소수계층이 독점했던 새로운 정보들을 누구나 쉽게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보를 얻은 사람들은 프랑스의 살롱이나 영국의 커피하우스 같은 장소에 모여 이야기를 나눴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장소가 자연스럽게 공론장이 되었습니다. 부르주아 공론장에서는 전통적 권위라는 가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공론장의 구성원들은 신분과 상관없이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평등하게 토론했죠. 하버마스는 이 부르주아 공론장의 의의를 특히 강조했는데요. 공중으로 결집된 사적 개인들의 영역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쉽게 말해 이전에는 사람들이 하나의 개인으로서 사적으로만 존재했지만 이제 부르주아 공론장에 모이면서 사회라는 하나의 집단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공론장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공론장의 주제는 문화에서 정치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정치 역사에 큰 변화를 만들어내죠. 공론장에서 정치 문제를 다룰 때는 비판적인 이성이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하버마스는 비판적인 이성에 대해 권위에 복종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비판하며 의사소통하는 이성이라고 정의했는데요. 공론장의 참여자들은 비판적인 이성을 바탕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거나 공적인 사안에 대해 합리적으로 토의하고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공론장이 왜 역사적으로 중요할까요? 부르주아들이 전제 정치를 뒤엎고 혁명을 일으킨 것도, 시민들이 투표를 통해 정치에 참여하게 된 것도 공론장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공론장에서 성장한 부르주아 계층이 국가 권력의 정치적인 권리를 요구하면서 전제 정치가 퇴장했고, 공론장이 점차 부르주아 계층만이 아닌 전체 시민의 의지를 대변하게 되면서 투표로 대표자를 선출하는 방식, 즉 대의민주주의가 등장했죠. 하지만 20세기에 들어서면서 공론장은 큰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 위기는 자본주의와 국가 권력, 이렇게 두 가지 요인에서 비롯되었죠. 첫째로 자본주의에서 대중문화는 공론장을 여론의 생산이 아닌 소비의 주체로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TV나 라디오를 통해 여론을 들을 뿐 직접 이야기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둘째로 중앙집권화된 국가 권력은 공론장이 가지고 있었던 정치적인 권력을 밀어냈습니다. 국가 권력은 여러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여론을 불편해했고, 이제 권력은 대중이 아닌 국가 중심으로 집중되었죠. 여기서 더 나아가 정치단체들은 공론장을 이용해 대중을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의 세력을 확대하고 정당성을 부여받기 위해서였죠. 결국 시민들은 비판적인 이성을 가진 공중에서 대중문화의 수동적 소비자이자 무비판적인 대중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부르주아 공론장의 붕괴를 의미하죠. 하버마스의 공론장의 구조 변동 속 공론장의 역사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하지만 하버마스의 연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연구를 해오면서 공론장에 대한 이론을 계속해서 수정해왔는데요. 공론장이 붕괴로 끝나는 비판적인 관점을 바꿔 공론장 본연의 가치를 찾고자 했습니다. 하버마스는 현대사회에서 공론장이 합리적으로 소통하고 부당함에 맞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고 주장했죠. 앞서 정인이 사건에서 시민들이 공론을 통해 여론을 형성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버마스는 공론장에 대해 양면적인 입장을 드러내왔습니다. 공론장이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었다고 인정하는 한편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변질됐다고 비판하기도 했죠. 하지만 공론장이 여러 의견을 모으는 합리적인 의사소통 공간으로서 현대사회의 한 축을 맡고 있다는 사실을 중요하게 여겼죠. 현대의 공론장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하버마스의 공론장의 구조변동이었습니다.